지금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나약한 국가가 아니다.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이 아직도 19세기에 머물러 있는 일본을 온 국민의 저력으로 반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호사카 유지 교수가 아베, 그는 왜 한국을 무너뜨리려 하는가? 라는 책에서 한 발언입니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중국도 앞서는 절대 1위이자 미국에 이어 세계 경제 2위 강대국이었던 19세기 시대로 착각하고 있죠. 게다가 호사카 유지 교수에 따르면 아베 내각이 자신들의 뜻과 반대되는 세력들을 모조리 좌천시켜 왔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객관적인 충고와 조언을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없거나 혹여나 있다 하더라도 초라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202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는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기 시작하였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WTO 분쟁에서 완패한 일본이 복수전 개념으로 이제는 총리실의 주도 아래 한국과 조선업 WTO 분쟁에서 이기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요미우리는 일본 외무성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총리 대신 관저가 조선에선 100% 이겨야 한다는 압력을 강하게 넣고 있다. 전했고 국제무역 케이스를 전문으로 다루는 숙련된 변호사를 포함해 상당수의 전문가들도 영입하고 일본의 외무성과 경제산업성까지 해당 사건에 포함시키며 지난 한국과의 일본산 수산물 분쟁에서 한국에 패배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번에 한국 측을 이길 대책을 세우는데 바쁘다 전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과민 반응하며 WTO에서 한국을 어떻게든 이겨보려 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가 바로 도쿄올림픽 때문이죠. LA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2020 도쿄올림픽에 이미 31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였고 이는 기존에 일본 정부가 계획한 예산보다 무려 9조 원 가까이 초과하여 지출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과 최근 중국 사태까지 겹치며 일본의 관광산업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난 상황인데요. 여기에다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한국에서 연속해 패배하게 된다면 일본이 받게 될 타격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안전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WTO에 접수된 한국과 일본의 WTO 사건 DS495 케이스를 보시면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고 이에 일본이 부당하다며 WTO에 한국을 제소한 사건입니다. 가장 공식력 있는 국제기구 중 하나인 WTO가 한국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위험이 아직도 일본에 존재한다는 것이 공식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게 되겠죠. WTO의 결과문 원본을 최고 수익률 채널에서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일본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한국이 일본산 제품을 불공정하게 차별하고 있고 WTO가 설정한 위생 및 식물 검역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판결 결과를 보시면 다소 충격적입니다. 한국이 후쿠시마와 이바라키산 제품을 수입 금지한 것은 SPS 협정 제5조 6항과 일치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을 두었다. 한국이 일본 8개의 현으로부터 일본산 수산물 28가지의 수입 금지 조치를 한 것은 SPS 협정 제2조 3항과 일치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총 10개의 판결을 내놓았는데 일본의 말이 맞고 한국이 국제법에 어긋나게 행동하였고 일본을 상대로 과도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판결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언론들이 일본이 한국을 이겼다, WTO가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난리를 쳤죠. 자, 그런데 일본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한 가지 놓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원을 가면 첫 번째 재판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죠. 단지 1심에 불과하니까요.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고 흔하지는 않지만 1심과 2심의 판결을 모두 뒤집고 최종심에서 판결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최종 결과는 최종심에서 결정되니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도 마찬가지인데요. 1심에서는 WTO가 완전히 일본 편을 들어주었는데
최종심인 WTO 상소기구의 판결은 일본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1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혀버렸으니까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WTO에서 일본이 이겼는데 한국 정부가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우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WTO가 공식 발표한 원문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WTO는 최종심에서 이렇게 발표합니다. 5조 6항의 적용에 있어서 패널이 잘못 판단하였다는 한국의 주장과 관련해서 패널의 발견을 뒤집는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즉 1심에서는 방사능 검사 수치만을 고려하여 일본산 제품의 방사능 수치가 제3국 제품의 방사능 수치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이고, WTO 최종심은 식품 오염에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한국인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호 수준을 설정한 뒤 이보다 높은 방사능 수치가 검출될 경우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1심 패널이 판결한 것처럼 지나친 무역 제한이 결코 아니라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한국의 완벽한 승리죠. 가장 공식력 있는 국제기구 중 하나인 WTO가 이런 결과를 내놓았으니 전 세계인들이 과연 자유롭게 일본을 가고 일본 정부가 그렇게도 열심히 홍보하는 후쿠시마산 식품들을 먹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근처 지역에서 2020 도쿄올림픽을 편안한 마음으로 관람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최근 러시아 언론사 리아 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보스토크 세관이 일본에서 수입된 토요타 자동차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선이 검출되어 일본으로 반송할 것이라 전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한국 관세청은 토요타 자동차를 방사능 우려 품목으로 지정하고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 밝혀 일본 자동차 업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삐끗하면 일본 제품은 곧 방사능이 득실거리는 제품 이라는 이미지가 전 세계인들에게 인식되어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일본이 총리실까지 가세하여 WTO에서 도대체 왜 한국에 패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까지 또 한번 WTO에 한국을 제소해 이번에는 한국의 조선업을 공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 1위인 현대중공업과 세계 2위인 대우조선해양이 합치게 되면서 한국의 조선업이 어벤져스급으로 강해져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렵던 일본 조선업이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2020년 2월 4일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조선업계 2위 회사인 재팬마린 유나이티드는 마이즈루 사업소의 상선 건조 사업을 중단한다 발표하였습니다. 지난해 4천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기록했다 보니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에 미쓰이 E&S 홀딩스도 지바 공장의 상선 건조를 중단하겠다 밝힌 바 있고, 미쓰비시 중공업도 나가사키 조선소의 고야기 공장을 매각할 것이라 알려졌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렇지 않아도 일본의 경제를 주도하는 일본 자동차들이 한국에서만 불매운동을 당해 실적이 박살이 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실적이 획기적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지난달 한국에서는 선방하던 렉서스마저 마이너스 66% 넘게 추락하였고, 특히 인피니티는 단 한 대만 판매되어 마이너스 99.4%를 기록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에 일본 조선업까지 무너지려 하자 일본산 자동차와 일본산 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일본의 철강 산업까지 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아사히와 니온 게이자이를 포함해 대부분의 일본 메이저 언론들이 일본 2019 회계연도, 즉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일본 최대 철강 회사인 일본제철이 역사상 최대 규모인 4조 7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일본은 WTO에 한국 정부가 한국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펼쳐온 정책들이 잘못되었다며 한국을 제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일본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는 것을 말이죠. 지금까지 일본은 단 한 번도 WTO에서 한국을 상대로 재판에서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일본의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자동차, 조선, 철강 산업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아베 내각은 일본 국민들의 시선을 돌릴 만한 무언가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WTO에서 일본이 질 것을 알면서도 한국에 시비를 걸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2015년 한국을 제치고 세계 2위를 기록했던 일본의 조선 산업이 지난해 한국의 3분의 1 수준으로 폭삭 주저앉았는데요.
하나금융그룹의 박무현 애널리스트는 올해 2020년에도 역시 한국의 수주량이 중국을 넘어설 것이고 세계 조선업 경쟁 구도에서 더 이상 한국의 경쟁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전화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일본은 C19와 관련해 전 세계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인 뉴스로 해외 언론에서 최근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국 BBC에서 소개한 미국 여성의 증언은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유엔까지 나서는 한국과 일본은 날이 갈수록 극단적인 비교 대상이 되고 급기야 전 세계의 애물단지로 일본을 지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자 BBC 보도는 일본의 월등히 낮은 테스트 속도 등의 C19 대책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라는 제목으로 일본이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쿄 인구가 930만 명인데 2월 이후로 1981명이 C19 테스트를 받았고 그 중에 4천여 명이 최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테스트 수치가 너무 적고 40%라는 놀라운 신규 최종 판정자 비율은 너무 높기 때문에 많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의사의 공식 지침에 폐렴으로 심각하게 아픈 경우에만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르단 해리라는 미국인이 겪었던 에피소드를 소개했습니다. 조르단의 친구가 일본어를 못하는데 4월 10일부터 열과 기침이 심했지만 일본의 지침에 따라서 4일 동안 버티다가 15일에 병원에 가서 흉부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의사는 C19가 의심되지만 아직 악화된 상황은 아니니까 집에서 스스로 격리시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16일 친구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는데 말을 못할 정도로 악화되었고 호흡이 거칠어져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구급차를 타고 간 친구는 다른 병원에서 빨리 보건소에 가서 C19 테스트를 받으라고 권했는데 추천서는 써주지 못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17일 보건소를 방문해서 2시간 동안 수없는 질문에 대답을 해 겨우 테스트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건소 직원에게 나갈 때는 정문을 이용하지 마세요.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주의를 들었다고 합니다. BBC는 이러한 일화는 빙산의 일각이며 보고된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이미 숨겨져 있는 최종 판정자일 것이라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한국처럼 폭넓은 테스트를 하지 않는다면 이 C19를 끝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BBC는 벌써 몇 번이나 일본에 경고를 보냈고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모범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3월 12일자 보도에서 한국의 C19 대책은 추적, 테스트, 치료가 생명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시스템은 2015년 중동호흡기 증후군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접근법을 만들었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 부서까지 설립하면서 준비한 것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봤습니다. 영국의 C19 대책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는 존 유턴 교수는 한국의 테스트 추적 및 치료라는 프로그램은 안정적이고 인상적이다 라고 평가를 했고 영국 정부가 현재로는 영국이 한국보다 더 많은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피크를 지나서 안정화에 들어간 모범 국가인데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거죠. 영국은 비교하지만 말고 스스로 공중보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집중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후발주자인 영국과 일본은 모범적인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스스로 각 국에 맞도록 더 많은 테스트와 체계적인 통제 관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동안 영국 BBC는 수차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서 일본은 하루라도 빨리 테스트를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 달 이상 외친 거죠. 그런데도 일본은 한국과 같은 방향으로 빨리 돌아서지 않고 막연한 낙관론으로 현재에도 테스트를 축소하고 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일본은 가장 적은 테스트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OECD는 28일 공개한 국가별 C19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1000명당 11.7명인데에 비해 일본은 인구 1000명당 1.8명의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영국 군사 미디어 제인 디펜스 위클리는 일본의 C19 테스트 건수는 눈에 띄게 적은 것이 사실이다.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이상한 일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토니우 구테우스 사무총장도 한국의 C19 대응은 주목할 만한 본보기라고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는 어디에서나 따라야 할 본보기라면서 전 세계 많은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사례를 따르기를 희망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해외에서 권하고 지시하고 본보기가 되어줘도 일본은 한국이 했다는 모범적인 대응을 꼴보기 싫어서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선택하고 저렇게 우물쭈물 눈치만 보다가 폭망하는 길을 선택했나 하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그나마 다행은 아베가 29일 의회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한다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작은 협력부터 시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1일 브리핑에서 김강립 조정관은 이웃나라 일본과의 방역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물자 지원과 경험 전수를 할 수가 있다. 양국의 협력은 중요한 가치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국민 감정을 감안해 무조건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의 정중한 지원 요청이 온다면 그때 가서 검토를 시작한다는 쪽입니다. 현재까지는 일본이 먼저 지원 요청을 하지 않는 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최종 지원과 협력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아무튼 일본은 전세계의 애물단지가 되지 말고 한국에 정중히 사과하고 손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자존심보다 생명이 중요하니까 말이죠. 하기야 아베가 이런 기본을 알았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네요.